이튿날 아침, 포구한 백사장에는 일찍부터 수백의 부녀 노동자들이 도착 수물거렸다. 전날 밤의 피곤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공장 사무소로 단판 간 4사람의 교섭위원과 공장주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백사장에 끌어올린 빈배를 중심으로 혹은 뱃속에 앉기도 하고 혹은 기대기도 하여 별로 말들도 없이 그들은 언덕 위의 공장 사무소만 한결같이 바라보고들 있었다. 강 선생도 그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그러나 보기에는 아무런 낙도 없는 듯이 혼자 떨어져서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아즈바이나 나옵네. 언덕 위를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일시에 부르짖었다. 사무소를 나와 부지런히 해변으로 걸어 내려오는 4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올랐던 것이다. 어찌 됐소? 무스기랍대? 해변에 다다르기가 바쁘게 4사람을 둘러싸고 결과를 묻는 그들은 그러나 이미 불리한 결말을 짐작하였다. 야, 과연 도무지 말을 아이 듣듭세. 중실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분개하였다. 한 가지도 아이 들어줍든가? 들어주는 게 무슨 기요? 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조합에만 밉대. 임복래는 괘씸하여서 입에 거품을 품겼다. 그러자 언덕 위에서는 조급하게 사무소를 나오는 공장주가 보였다. 그는 그러나 해변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어디론지 포구 쪽으로 급하게 걸어갔다. 어디를 가는가? 이리 오쟁이코. 마, 앓고 있어? 엥가이 뿔이 뽀록 나야지. 그 자리에서 볼을 확 죄박을까 했소. 군칠이는 멀리 공장주를 향하여 헛주먹질을 하였다. 그래, 아즈바이네 무스기랬소? 뭐다 일 아니하겠다고 했소? 야, 그러니 우리 보고 무스기라고 하는 거 아니? 어정 공장 일을 그만두랍디다. 공장주는 몇 사람 안 되는 공장 노동자쯤은 포구 안에서 즉시 새로 끌어올 수 있다는 타산 아래에서 중실이와 군칠이 왜 수명의 공장 노동자를 전부 해고시킨 것이었다. 일 있어? 일 아이 하면 그만이지. 4사람을 둘러쌌던 부녀 노동자들은 흩어지면서 제각각 숨을 거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젯밤에 맹서한 것 같이 이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공장주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일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오. 그리고 이따 배 들어온 뒤에 몇 사람은 공장으로 가서 새로 들어올 노동자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고 결코 일을 하지 말도록 권유하도록 할 것이오. 강 선생은 수물거리는 그들을 통제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진을 친 채 끝까지 공장주와 대항하기로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아침 배가 들어왔다. 여러 척의 배는 전날에 떨어지지 않는 풍부한 수확을 싣고 쌍쌍이 들어와 해변에 메었다. 포구에 갔던 공장주는 다시 사무소에 가서 감독을 거느리고 해변으로 내려왔다. 그들의 뒤를 이어 주재소의 부장과 순사 3사람이 역시 해변으로 따라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일로인지 그들은 도무지 생각지 않던 영문 모를 일이었다. 작전은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단연코 한 푼도 올리지는 않겠으니 그런 줄들 알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그만두시오. 그것은 당신네 생각대로들 하시오. 백사장에까지 이른 공장주는 노동자들을 보고 비웃는 듯이 의기 있고 다구지게 말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것도 들은 채 만체하고 다만 결의의 빛을 보일 뿐이요 요란하게 대꾸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목적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주를 따라온 부장과 순사는 말도 없이 강 선생과 중실이, 군칠이, 임복래, 일순례, 즉 네 사람의 교섭위원을 잡아 끌었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들은 자꾸 5사람을 끌기만 하였다. 영문 모르게 장수를 빼앗기는 수백의 군중들은 불길한 예감에 겁내면서 이 장면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쳤으나 아무 소용도 없이 5사람은 불의의 손에 끌려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아까 공장주가 급한 걸음으로 폭우로 향하던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재소에 가서 꿍꿍 수작을 대고 모든 것을 꼬여 바친 공장주의 비열한 행동을 알아챈 그들은 이제 극도로 분개하였다. 그놈 새끼 더러운 짓을 한다이. 행세가 고약한 놈이요. 그 썩어질 놈 쳐죽이요. 공장을 마서버리요. 격분에 타오르는 그들은 아무에게도 지위는 안 받았으나 마치 지위를 받은 듯이 두 패로 불려 한 패는 해병 공장주에게로 또 한 패는 언덕 공장 사무소로 맹렬히 밀려갔다. 너무도 격분된 그들은 분을 못 이겨 폭행에 나왔던 것이다. 감독의 제재도 아무 힘없이 언덕 위에 밀린 파도는 사무소를 둘러쌌다. 돌을 주거라. 사무소를 마서라. 그들은 쫙 흩어졌다. 돌이 날랐다. 사무소 유리창이 깨뜨려졌다. 빈 사무소 안에 와르르 밀려 들어간 그들은 책상을 깨뜨리고 공장 장부를 찢어버렸다. 조합으로 몰려가오. 사무소 습격이 끝나자 그들은 또다시 일제히 어업조합으로 밀려갔다. 거기서도 사무소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돌이 날랐다. 창이 깨뜨려졌다. 썩어질 놈들. 처먹고 배때기가 부르니 한 통에 10전이 무색이야. 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 수백 명 사람은 굶어 죽어도 괜찮단 말이냐? 돌연한 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사와 감독과 서기들은 조합 사무실 안에서 날아들어오는 돌과 고함에 새우새끼같이 오그라졌다. 그들은 다시 해변으로 발을 옮겼다. 그러나 요번에는 산산이 흩어지지는 않고 무의식간에 긴 행렬을 지었다. 전날 밤에 강 선생을 선두로 장계고개를 넘어올 때 같은 긴 행렬을 지었던 것이다. 그들의 가슴은 이제 복수의 쾌감에 끌어올랐다. 다행히 주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그들은 별로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사무소와 조합을 습격하여 계획하지 않은 시위 행동을 즉흥적으로 보기 좋게 하였던 것이다. 행렬의 열정에 발맞추는 그들의 가슴은 높이 뛰었다. 해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동무들만 수물거리고 공장주와 감독은 어디로 뺐는지 보이지 않았다. 배에서 내린 허연 그물더미가 모래 위에 여러 더미 노동을 기다리며 척척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고 도리어 발길로 고기 더미를 박차버렸다.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고기가 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발길에 차인 정어리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달포를 두고 내려찌는 장마는 마침 5년 이래의 기록을 깨뜨려버리고야 말았다. 집이 뜨고 사람이 상하고 마을이 흩치고 백성의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마작군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니 제동 정주사 집에서는 이 긴 장마 동안 하루도 번기는 법 없이 낮상 밤상으로 마작이 울렸고 장마가 지나간 이제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빈 맥주병이 가마니 속으로 그득그득 새 가마니를 세이고 아침마다 사랑마루에는 요리 접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러나 정주사에게는 이 긴 장마가 스스로 다른 의미를 가졌으니 그는 장마와는 무관심으로 마작을 탕탕 울리기에는 마음이 허락치 않았다. 마작꾼과 떨어져 침대 위에 누워서 신문을 뒤적거리는 정주사의 가슴속은 심히 안타까웠다. 그것은 그러나 집이 뜨고 마을이 흩은 것을 슬퍼하여서가 아니라 보다도 더 중한 이유로이니, 즉 시골서 경영하는 정어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달포지간의 장마는 고기잡이를 온전히 봉쇄하여 버렸고 그 위에 폭풍우는 바다에 나갔던 5척의 어선과 어부를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집어삼켜 버렸던 것이다. 5척 유실. 오늘 아침에 정주사는 아들에게서 이런 전보를 받았다. 5척이면 여러 천원의 손해이다. 그리고 달포 동안 고기잡이 못한 데서 생긴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다. 그나 그뿐인가? 그는 달포 전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는 아들에게서 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던 것이다. 짐작하건대 이 파업에서 생긴 손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손해 위에 폭락된 시세는 여전히 계속되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정주사는 기가 막혔다. 신문을 던지고 한숨을 지면서 정주사는 들어놓은 채 끙끙 속을 앓았다. 올라. 마작판에서는 흥겨운 소리가 나더니 뒤를 이어 요란한 헌소와 마작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작 쪽은 잘그닥잘그닥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다시 쌓였다. 운송 내려오시오. 한상합시다. 운석사가 판에서 빠지자 심찬봉은 침대 위에 정주사를 꿰었다. 필경 망하기는 일반 아니오. 망해서 빌어먹게 될 때까지 짱이나 부릅시다 그려. 심찬봉의 자포자기의 이 말은 정주사에게는 뼈저리게 들렸다. 역시 불경기의 함정에 빠져 여러 해 동안 경영하여 오던 정미업을 마침내 며칠 전에 폐쇄하여 버린 심창봉의 요사이의 태도와 언사에는 어두운 자포자기의 음영이 떠돌았었다. 그는 폭리를 바란 바 아니었으나 드디어 오늘의 파산을 보고 정미소의 문까지 닫아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곧 자기의 전도를 암시하는 듯도 하여서 정주사는 심찬봉의 자포적 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였던 것이다. 내려오시오 운송. 어서들 하시오. 정주사는 억지로 사양하여 버리고 침대 위에서 돌아 누웠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피어올랐다. 규모 무섭던 심찬봉이 드디어 적골이 되고 말았다. 나의 앞길은 며칠이나 남았을까. 멀지 않아 같은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니, 심창봉과 나뿐만이 아니라 쪼들려가는 우리의 앞길이 모두 그럴 것이 아닌가. 요사이 종로 네거리에 나서면 문 닫히는 상점이 나날이 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손꼽는 큰 백화점에서도 종을 울리며 마지막 경매를 부르짖은 참혹한 꼴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다시 남촌으로 발을 돌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곳에는 그래도 활기가 있다. 큰 백화점이 더욱 번창하여 감을 본다. 히라나와 미스코시의 대진출을 본다. 작은 놈은 망해가고 큰 놈은 더욱 커지며 한 장사가 공을 이루매 만명 병졸의 뼈 말리는 격으로 수만의 피를 뽑아 몇 놈의 살을 찌게 하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이치인고. 정주사가 좀 센티멘털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비참한 경우에 놓고 이리저리 뒤틀어 여기까지 생각하여 왔을 때
밖에서 벼랑간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낯설은 젊은 양복쟁이 한 사람이 들어왔다. 정주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마작하던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마작을 중지하였다. 맥주병이나 혹은 돈푼을 거는 관계상 그들은 낯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 박태심이라는 사람 오지 않았소? 양복쟁이는 마작놀이는 책하지 않고 마작하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 개인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불리어 자리를 일어서는 박 씨의 얼굴은 어쩐 일인지 금시에 빛이 변하였다. 그것을 보는 친구들도 알지 못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난 종로서에서 온 사람이요. 일이 좀 있으니 이 길로 바로 서해까지 같이 갑시다. 양복쟁이는, 아니 형사는 어쩐 일인지 박 씨를 날카롭게 노렸다. 평소에 말이 많고 선웃음 잘 치던 박 씨는 이 자리에서 벼랑간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친구들은 똑똑히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서 떨면서 주저하는 박 씨를 형사는 다시 노렸다. 무슨 일인지 가봐야 알지. 제가 진 죄를 제가 몰라? 괴악한 사기양 같으니. 파랗게 질린 박 씨는 다시는 아무 말 없이 허둥지둥 두루마기를 걸치면서 뜰로 내려섰다. 그 잘 떠들던 박 씨가 이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숨을 죽이고 형사의 앞을 서서 문을 나가는 것을 보는 친구들은 몹시 딱한 생각이 났다. 대체 무슨 일일까? 친구를 잃은 그들은 의아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친구의 일을 궁금히 여겼다. 괴악한 사기안이라니 그가 무슨 사기를 하였단 말인가. 하기는 며칠 전부터 그는 돈 100원이 꼭 있어야 하겠다고 말버릇처럼 하여오기는 왔었다. 그리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순진한 유민인 그가 대체 어떻게 나날이 살아왔는지 그것이 친구들에게는 한 수수께끼였었다. 오늘의 형사는 말하자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한 갈래의 단서이었던 것이다. 즉, 기적적으로만 알았던 그의 생활의 배후에는 그 어떤 불순한 수단이 숨어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암담한 동시에 친구의 일이 자기들의 일과 다름없이 불안하여졌다. 사실 이 남아있는 그들 가운데 박 씨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온전히 보증할 수 없는 일인 까닭이다. 결국 마작꾼을 또 한 사람 잃었구나. 심창봉의 자포적 탄식에는 헐려가는 이 계급의 운명이 역력히 반영되어 있는 듯하였다. 정주사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다방골 첩의 집을 찾아갔다. 비도 비려니와 이럭저럭 마음이 상해서 그는 이 며칠 동안 첩의 집과 발을 끊었던 것이다.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첩은 전날에 기생의 몸이었던 것만큼 아양과 애교를 다하여 그러나 남편이 며칠 동안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 괘씸하여서 셀쭉하면서 정주사를 책하였다. 그러나 기실 속심정으로는 퍽도 반가웠던 것이다. 그만큼 그날 밤 식탁에는 손수 그의 공과 정성을 다 베풀었다. 그의 어머니인 동시에 어머민 사람을 시켜서 사온 고급 위스키 한 병까지 찬란한 식탁 위에 올랐던 것이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왔다 갔어요. 식탁 옆에 앉아 그에게 술을 따라 바치던 첩은 문득 생각난 듯이 일어나 의거리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 조각을 집어내어 남편에게 보였다. 다 귀찮다. 종이 조각을 펴본 정주사는 그것을 다시 구겨 옆으로 던져버리고 술잔을 쭉 들이켰다. 그것은 일금 85원의 생명보험료 불입고지서였다. 연전에 첩을 새로 얻었을 때
그는 지금의 이 조촐한 와가 한 채를 사서 모녀에게 맡기고 호젓한 살림을 따로 벌리는 동시에 첩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마음에 비싼 보험료를 치르면서 첩을 생명보험에까지 넣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와서는 모두 그에게 귀찮았다. 사실인즉 85원이란 돈도 그에게는 지금 아까웠던 것이다. 술은 그만하시고 일찍 주무시지요. 첩은 보험료에 관하여서는 더 말이 없이 얼큰한 남편을 위로하면서 술상을 치웠다. 그리고 어머니는 건넌방으로 쫓고 안방에 두 사람의 잠자리를 툭툭하게 폈다. 정주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옷벗은 첩의 몸을 품 안에 안았다. 흥분의 절정에서 눈을 가늘게 뜬 첩은 법열을 못 이겨서 그의 몸 밑에서 정열이 배암같이 탄력 있게 꿈틀거렸다. 그러나 정주사는 별로 신기한 기쁨과 새로운 흥분은 느끼지 않았다. 늘 맡던 그 살냄새, 늘 느끼던 그 감촉, 늘 쓰던 그 기교, 그뿐이요. 그 외에 신기한 자극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절대의 순간에서도 정주사는 오히려 사업과 재산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이다. 심찬봉에 밟아온 길, 오늘 박태심이가 당하던 꼴, 그에게 닥쳐올 장래, 술과 계집에 마음껏 취하여 보리라고 마음먹었던 이 밤의 정주사는 이제 품 안에 아름다운 계집을 안은 채 이런 무거운 가지각색의 생각에 천근 같은 압박을 한결같이 느꼈던 것이다.